동초성에 맞췄나 보다. 보자. 이번에 뭐가 어렵다고 했어? 단점. 자, 업종에 따른 분명히 단점이네요. 뭐가 어려워? 어려울 난장 거는 저번에 설명했죠. 뭐가 비교가 어렵다? 서로 다른 평가 기준, 서로 다른 업적에 대한 비교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등급만 설명했죠. 시수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영어를 잘하고 어떤 애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애는 사회를 잘하는데 그 대학에서 뭘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입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입학할 수도 있잖아. 누군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왜? 수치로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뭐 그나마 좀 공정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업적에 따른 문제야. 근데 최초에 이 기준을 정할 때는 그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업적을 비교하기 곤란하다. 그 말이야. 자, 11번 능력에 따른 분배는 단점이 좀 많습니다. 다 외워야 돼. 자, 11번 객관적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11번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저기는 반대죠.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랑 반대지. 업적은 딱 나왔잖아. 업적에 따른 분배는 뭐 수치로 우리는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데 이 기준 따라 뭐 너네도 이제 그 이전 등급보다 등급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데 따라 표시가 나고 우리도 너네 등급 오르고 내리고 따라 뭐 승패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기준만 딱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대해 논란이 좀 나오지가 않아요.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근데 능력에 따른 분배는 드러나는 게 있어 없어? 잠재 능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드러나는 게 없어서 평가 기준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11번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이 힘들다는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에 따른 분배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빠져 있지만 필요도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른 분배도. 그렇죠? 자, 그리고 12번 선지는 자주 나오는 중요한 선지인데 12번 우연적 적으세요. 12번 우연적이고 13번 선천적 환경적입니다. 우연적 선천적 환경적. 자, 업적에 따른 분배로 하면 업적을 세워야 되잖아. 근데 이 업적은 개인이 노력을 해서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성과도 있으니까 좀 반발이 적단 말이야. 근데 능력은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엄청난 이렇게 막 되게 김연아급의 피겨 능력을 타고 나오고 박지성급의 축구 실력을 타고 나오고 이런 거는 로또죠. 그렇지? 누가 IQ가 높고 누가 얼굴이 잘생기고 누가 키가 크고 이런 거는 다 랜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우연적인 요소 때문에 재화의 분배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에 따른 능력에 따른 거에 따른. 자, IQ는 타고나는 거잖아. 선천적인 거. 그렇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를 할 때 금수저에서 막 집안에 빵빵한 사교육비를 때려박으면서 개인 가해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내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공부랑 알바를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이랑 당연히 환경이 다르겠지. 근데 이것도 로또잖아. 내 능력을 키워주는 거에 타고난 요소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의 요소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런 우연적 요소들이. 이런 거에 따라 로또에 따라 부를 분배하는 거, 재화를 분배하는 게 말이 돼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12번 우연적, 우연적에 뭐가 들어간다? 선천적,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가 비판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자, 15번은 능력과 업적이 15번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능력과 업적이 꼭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면 저번에 얘기했죠. 신입 강사 뽑을 때 서울대 출신 졸업자랑 그다음에 10년 경력된 지잡대 출신 졸업자랑 서울대 출신이 혹시 얘는 잠재 능력이 있는 애야. 능력이 뛰어내. 이게 뭐 서울대 졸업할 정도 머리가 뚝 해지려서 뽑아놨는데 게으른 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게 능력 있는 애들을 뽑는 건 뭐예요? 실적이 없지만 얘가 잠재 능력이 뛰어나서 더 성과를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해서 뽑는 건데 증명하는 게 없지 사실. 능력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지 이게 실제로 성과를 많이 낸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 활용 능력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걔가 워드 문서를 잘한다는 능력은 있지만 워드 프로세서 작업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능력과 업적이 15번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가 단점입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다. 지금 그 위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고
여기 막 밑에 따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 뭐 평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이런 거는 업적에 따른 분배에만 나오는 거예요. 뭐 자아 잠재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건 능력에 따른 분배에만 나오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공통되는 건 뭐고 여기만 나오는 건 뭔지. 작년에 다 했을 거죠, 여러분. 작년에 공부를 여기 했으면 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기억이 안 나니? 알겠습니다. 자, 16번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를 충족하기 어렵다 돼 있니?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요. 왜? 대안은 무한한데 육군은 무한하잖아. 피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6조각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뭐 10명이다. 그러면은 아니 10명이 얘는 적절하지 않네. 2명인데 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하면은 나는 5조각은 먹어야 된다 그러고 얘도 나는 이 정도 필요하니까 3조각은 먹어야 된다 그래. 항상 제한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한다 그래. 그래서 항상 불만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사례로 갑니다. 저번에 사례 요 위에 장학금은 사례를 설명했어. 대학교 학점이 높은 사람한테 장학금 주는 건 대학생의 업적은 뭐라고? 대학교 그 평점이죠. 대학교 수업 듣고 나오는 평점이잖아. 그 전 학점 A뿔 이러면 4.5가 나오거든. 4.5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는 업적에 따른 분배죠. 근데 대학교 아직 입학을 안 해가지고 내 실적이 없어. 실적이 없는데 수능 성적을 보니까 우리 1등급이네. 그럼 얘는 학교 와서 공부를 잘하겠는데 얘한테 장학금을 주면 능력에 따른 분배라. 그리고 뭐 등록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얘는 집이 가난한데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 힘들겠어. 알바 가겠지 이러면서 얘한테 등록금 줄 필요에 따른 분배. 그래서 장학금은 다 들어갈 수 있고 왜 웃니? 장학금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장학금은. 근데 요 키워드로 나오는 사례를 외워라. 업적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다? 업적에 따른 분배의 사례로는 성과금이 있습니다. 성과금도 되고 성과급도 돼요. 성과금 같은 말이죠. 찾아보니까 성과금 말 그대로잖아. 굉장히 업적에 따른 분배스럽지 않니? 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성과. 그리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이것도 키워드로 자주 나오는 키워드다. 외워라.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뭔가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 여기 우리 학원도 제일 학원도 행정 업무 굉장히 많단 말이야. 페이퍼워크 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게 많아.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런 행정 작업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면서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자격이 얘가 와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고. 이걸 뭐 문서를 만들면 잘 만들겠구나라고 뽑는 거지. 얘가 와가지고 실제로 문서를 잘 만드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자격을 가졌다는 거니까. 일을 할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복지제도 같은 거예요. 복지제도. 복지정책입니다. 19번 복지정책. 자,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를 봅시다. 여기 둘이 같이 가는 개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를 굳이 안 넣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분배 정의도 기억하세요. 따로 밑에 조금 빈칸이 없나? 다음에 시간이 나면 만들어 올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때 만들어서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빨리 할게요. 일리스토텔레스인데 들어나 다음에 팁 만들어 올게. 뒤에 노집 만든다고 못 만들. 일리스토텔레스인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1단원 쭉 봤잖아. 6단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리스토텔레스라고 여기서 설명했나 이거? 저번에 설명했나 이거? 그 수업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 정의로 나눠서 봤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일반적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특수적 정의야. 그래서 일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케이? 일반적 정의는 뭐가 일반적 정의냐면 준법 정신이 일반적 정의. 일반적으로는 어떤 게 정의로운 거냐 물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 괜찮지? 준법 정신. 특수 정의는 세 개로 나눕니다.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인데 세 개. 이렇게. 분배, 교교 이렇게 분배적 정의잖아 지금 다. 분배적 정의가 너무 중요하니까 분배 교교 이렇게 분배 교교. 아니면 뭐 분노한 교쌤 뭐 이렇게 이러든지. 애들이 뭐 분노한 이거 보고 분배 교교하니까 분노한 교쌤 이러던데. 분배적 정의는 여기는 교환적 정의고 여기는 교정적 정의입니다. 분배적 정의 키워드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야.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이게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인데 이 각자의에는 각자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 그 몫을 각자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 내포돼 있어요. 요렇게만 표현이 나오는데 업적 능력에 따라 분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 철학가로 나오겠죠. 괜찮지? 교환적 정의는 여기는 다음에 합시다. 여기는 산술적 아니 비례적 기하학적 비례를 따른다 그러고 여기는 산술적 비례를 따른다 그러는데 교환은 이전에 물물 교환 이런 게 많은 시대였잖아. 그래서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하라고. 지금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지. 근데 예전에는 뭐 쌀 한 가마니에 뭐 닭 두 마리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는 좀 가치가 서로 교환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시기야. 그래서 그 가치를 교환하는 거를 서로 동등하게 교환을 하라고. 그게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게 강조되는 정의가 나온 겁니다. 그걸 교환적성이라고 해요.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입니다. 교환 결과를 공정하게. 그리고 교환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교정하라고.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5회 3회 두 단원의 첫 번째가 분배적 정의고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를 볼 거야. 사용제 이런 거. 교환 결과를 공정하니까 그게 많이 안 됐을 때 교정적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서양의 법원 앞에 누구 있다고? 정의의 여신이 있다고. 정의의 여신이 눈 가리고 한 손에 뭐 들고? 칼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저울 이거예요. 분배적 정의.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개를 이루는 겁니다. 여튼 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의 이게 약간 대표적인 사상과 개념이야. 그래서 각자의 가치, 업적, 능력입니다. 각자의 가치, 업적, 능력에 따라 권력, 명화, 재화를 분배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같은 것은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능력이 다르면 다르게, 업적이 다르면 다르게 분배를 하라고요. 그 얘기야.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 저 국가 할 때 배웠습니다. 직업윤리할 때 배웠어. 마르크스. 뭐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하는 건 능력입니다. 분배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뭐냐 휠체어 얘기했잖아. 내가 휠체어 많이 모두가 동일하게 휠체어를 가질 필요가 없죠. 휠체어는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물건을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파괴하는 거. 왜? 공산주의 사회는 이상 국가라 가지고 모든 재화가 남아 도는 사회거든요. 생산적인 구조로 발생해서. 그래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쓰면 되는 사회. 자, 그리고 사회 제도에서 보자. 자,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어떤 사회 제도냐면 자본주의에서 주로 중시될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적 능력 말고도 노력이라든가 업적 능력 노력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시될 거고,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에서 중시될 겁니다. 왜냐하면 막스가 필요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사회주의잖아. 막스도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여러 분파 중에 제일 성공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잖아. 사회주의에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할 거고. 자, 20번 형식적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회의 평등.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자,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에서 뭘 중시하는 거냐면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걸 강조해요. 출발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롭게 서로 경쟁해라. 자유롭게 경쟁해가지고 잘 달리는 놈은 금메달 따고 못 달리는 놈은 목메달 따고 뭐 이런 거죠. 메달 얻고 노메달인 그런 게 정의로운 거라고 보는 거야. 자유롭게. 근데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냐면 야 얘는 20대 청년이고 얘는 할아버지고 얘는 어린애인데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메달을 주는 게 오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조 수단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휠체어는 그냥 자전거 갖다 주고 얘는 뭐 그 힐리스 실리고 여기 뭐 출발선을 다르게 한다고 노인들은 50m 빨리 시작하게 한다거나 어린아이한테는 자전거를 준다거나 이렇게 경쟁을 해야 결과가 좀 비스무리하게 경쟁이 잘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1번은 실질적 평등이고 결과의 평등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 평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사회주의 우리가 되게 인식이 좀 나쁘잖아요. 약간 우리 중에. 근데 실질적 평등하면 약간 뉘앙스가 좋아 보이지. 자본주의는 형식적 평등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는 실질적 평등이고. 근데 이렇게 그냥 출발선만 맞추는 게 형식적 평등이에요. 이거 교과서에는 어떤 거 나왔냐면은 밖에 야구 경기를 관람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키가 크고
여기는 키가 중간이고 여기는 키가 작아. 그러면 얘만 이제 야구 경기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옷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여기에 상자 박스를 줍니다. 똑같은 상자 박스를 주는 거지. 얘네들을 도우려고. 영화 그 야구 경기를 보게 하려고. 근데 상자 박스가 다 똑같으니까 얘까지만 그 야구 경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이게 형식적 평등이고 기회의 평등이야. 근데 실질적 평등은 뭐다? 얘는 키가 작으니까 얘는 제일 높은 걸 주고 얘는 중간 걸 주고 요렇게 줘야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고 얘도 중간 걸 줘가지고 요렇게 보고 얘는 낮은 걸 나 조금만 줘도 되잖아. 조금만 주고 낮은 걸 주면은 얘는 그러면 셋이 다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 평등이고 결과의 평등이야. 이게 필요에 따른 분배 쪽에서 지향하는 게 이겁니다. 출발선을 다르게 해서 결과값을 좀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용어를 좀 기억해라. 여기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는 아니야. 아까 어떤 철학자들도 뭐는 주장하지 않는다. N빵은 주장하지 않아요. 균등 분배 혹은 절대적 평등입니다. 절대적 평등은 주장하지 않아 아무도. 왜? 휠체어를 다 같이 균등 분배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 얘기야. 21번까지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쭉 나온 이런 것들은 모두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분배 정의들은 전부 결과적 정의라고 해요. 결과적 정의.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떤 기준을 정해라. 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 같아. 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것 같아. 나는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것 같으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분배가 잘 됐잖아. 그 분배가 잘 된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분배는 정의로운 분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 따라 잘 분포된 결과를 준비하는 게 결과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결과적 정의예요. 오케이? 얘네들 뭐가 비판할 거냐면 조금 이따가 절차적 정의가 비판할 거야. 자, 능력. 이제 22번 보자. 업적, 능력, 노력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는 거는 아까 자본주의였어요. 노력도 기억해주세요. 노력도 중시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까 누구라고 23번?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거 무슨 주의였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야. 사회주의. 22번은 자본주의. 업적 능력만 얘기했는데 노력까지도 다른 교과서 보니까 나오더라. 업적, 능력, 노력을 중시하는 사상이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효용 우리가 했다. 사회적 효용에 따른 분배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늘려주는 게 정의로운 분배다. 뭐야? 무슨 주의입니까 이건? 사회적 효용이 최고의 분배 기준이다. 효용을 늘려주는 기준이 정의로운 분배고.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다가 1단원에서 많이 했죠. 다시 뭐라고 맞춰볼게요. 공리주의. 사회적 효용이 최고의 분배 기준이다. 근데 얘도 딱 기준 정해놓고 이것 따라 분배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정의도 그거는 결과적 정의입니다. 25번은 N빵 아무도 하지 않는다 뭐야 이거. 25번이 절대적 평등이야. 절대적 평등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독립적 기준에 따라 분배된 정의로운 결과에 초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과적 정의죠. 근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었냐면 자 사람들이 뭐 여기서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재 여기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재 여기는 뭐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를 하재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야. 특히나 뭐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나눠줘가지고 진짜 박 터지게 싸웠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할까? 이거는 사람마다 중시하는 기준이 달라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워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워라고 생각하니까 이 기준을 합의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절차적 정의라고 해요. 뭘 중시하는 거냐면 이 기준을 합의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6번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적 정의.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하잖아. 시우랑 나랑 부루마블 게임을 해. 그러면은 부루마블 게임하면 필연적으로 승자, 패자가 나오죠. 나는 저기 그 서울에 그 호텔을 올릴 수 있지만 시우는 무인도에 처박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도 시우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면 앉아가지고 그 부루마블 게임에 앉아 있다는 거는 이 부루마블 룰에 따라 게임을 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불평등이 있긴 한데 이 불평등은 우리가 이런 불평등은 규칙에 따라 괜찮아라고 합의한 상태에서는 여기에 대해 불만이 크지 않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자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이 기준들을 합의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 나는 얘네랑 달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걔네가 절차 작성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야. 롤스랑 로직입니다. 롤스랑 로직. 자 그래서 이 절차를 뭘 중시할 거냐면 자 공정한 합의의 결과 만들어진 절차는 어떻다고 얘기하니까 27번 롤스입니다. 롤스. 그리고 이 절차적 정의에서 소유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애가 28번 노직일 겁니다. 공정한 합의 그리고 소유 권리 이거 이제 롤스와 노직의 키워드로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오늘 배울 거. 괜찮죠? 누가지? 여기까지는 안 하고 여기까지는 다 잘 따라와요 애들이. 갑시다. 이제 프리뷰를 하거든. 프리뷰. 이제 롤스와 노직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이러저런 분배는 정의가 있어. 그러니까 롤스 노직이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게 된 배경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롤스의 분배 정의로 갑니다. 자 정의론 연도 몇 년도로 나와 있어? 정의론 연도 71년 1971년 1971 그러니까 조금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71년이 어떤 시기고 왜 71년에 롤스가 정의론을 쓴 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철학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었거든요. 근데 냉전 시기를 설명할 때는 연도 3개만 외우면 돼요. 연도 3개 69년이랑 47년이랑 22년도 하고 22년 빼면 되거든. 47년이랑 91년입니다. 67년은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해고 여기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련이 붕괴된 해요. 소련 붕괴. 소련 망하네.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요. 그냥 배경 설명하는 거야. 근데 닉슨 독트린은 둘 다 미국 대통령이다. 닉슨도 미국 대통령이고 69년에 미국 대통령이고 트루먼도 47년에 미국 대통령인데 닉슨은 이름이 닉이잖아. 닉.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은닉하는 애고 숨기는 애고 트루먼은 진실한 남자잖아. 트루맨.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애야. 그래서 공산주의 싫겠지. 미국 대통령이잖아. 공산주의 당연히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솔직한 애기 때문에 나 공산주의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형성입니다. 냉전 형성. 근데 얘는 닉슨이니까 좀 속마음을 좀 숨기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싫긴 한데 그래도 좀 친해볼 수도 사실은 싫어하지만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닉슨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데탕트라고 해요. 닉슨 독트린. 화해의 무드죠. 화해의 무드. 그래서 이거를 냉전 완화라고 합니다. 한국사 세계사 문제 중에 그 냉전 파트에서 세계사 문제 납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해체되었다. OX. 완화. 데탕트는 냉전 해체가 아닙니다. 냉전 해체는 소련 붕괴예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해체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연도 외울 때는 이게 요 중심으로 22 더하고 빼면 되거든. 근데 잘 보면은 닉이잖아. 닉. 그러면 닉에 69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니? 아니 말고. 보면 닉이잖아. 닉 65 닉슨.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나온 해는 어느 해라는 거야? 냉전이 완화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롤스가 책을 롤스가 그 완두콩의 남자 누구예요? 완두콩의 남자 맨델. 완두콩의 남자 맨델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불구하고 그래? 그러네. 아니 근데 맨델을 인정고시로 배웠을 거 아니야. 진화의 남자 누구야? 다윈이잖아. 다윈. 그런 느낌으로. 나는 과학을 좋아했어. 수학을 싫어해서 그렇지. 여기서 사회 파트에서 정의의 남자면 무조건 롤스입니다. 롤스. 얘는 40년 동안 정의만 드립다 봤어요. 오케이? 별명이 단일 주제의 철학자거든. 근데 단일 주제가 정의예요. 정의. 근데 롤스가 이전에도 50몇 년도에 책을 냈는데 그 책도 뭐 이게 이런 식의 비슷한 맥락의 책을 썼거든. 정의론에 비슷한 맥락. 근데 그때는 이슈가 안 됐어. 왜? 복지제도 같은 걸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조금 첨부된다 이런 느낌이 뉘앙스만 묻어도
걔는 그냥 아무런 관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에 복지 정책, 재분배 정책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전까지는 공산주의 극혐이었거든요. 공산주의 극혐. 그래서 이제는 야, 자율에다가 평등을 좀 가미한 그런 느낌 막 책을 하니까 이제 완화 대탕들 묻은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왜 이게 유명하고 막 노직이랑 싸우고 논쟁이 되냐면 앞으로 미국 혹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사회 체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야. 소련이 쇠퇴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 복지국가 이런 거 해도 돼? 약간 평등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입해도 돼?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근데 이제는 좀 받아들이지. 왜냐면 자본주의 원툴로 가니까 어땠어요? 이전에 자본주의 원툴로 가니까 어땠어? 대공황 왔잖아. 대공황 경제 대공황하고 다 망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수정 자본주의 닐슨 말 아까 뭐 수정 자본주의 뉴딜 정책 말 이런 거 했잖아. 케인즈주의 말 이런 거 나오고 작년에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만 원툴로 가니까 어땠어? 사회주의 원툴로 가니까 어땠어요? 소련이 망했잖아. 소련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자본주의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혼합경제 체제잖아. 복지국가를 거의 이 복지국가 형태로 흐른 게 롤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 이런 거 논란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원툴로 가니까 어땠어?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 중국은 국가는 계획경제 체제인데 자본주의 체제를 거의 다 도입했고요. 베트남도 자본주의 체제 기반 공산주의야. 이런 식으로 혼합국가로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딱 전환되던 시기가 그때예요. 그래서 정의론이 71년이 중요한 겁니다. 연도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뉘앙스 기억하라고. 괜찮죠? 넘어가고. 자, 요 멘트를 기억하십시오. 이거 자주 나오는 롤스의 키워드입니다. 사당 체계의 제1덜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남이라고? 무슨 남자라고? 정의남이죠. 정의남. 그래서 1번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다. 나는 정의라는 주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정의라는 주제는 고대 그리스 때 이후로는 파묻힌 주제예요. 이게 핵심 주제로 되지 않았어. 그 이전까지 서양 철학에서는 전부 다 인식론, 존재론, 관념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정의로운 국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떠오르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롤스의 키워드는 뭐냐면 무슨 정의라고 할 거냐면 이번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나중에 로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가 키워드고요. 나중에 왈처는 다원적 정의가 키워드일 거예요.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뭐냐면 만장일치여야 되고 기억하세요. 만장일치로 합의된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분배 결과도 공정할 거란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준은 중요하잖아. 이 기준이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든 업적에 따른 분배든 간에 그 원칙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그 원칙은 정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게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 롤스는 다수결로 합의된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그 결과는 정의롭다고 본다. OX. 다수결로 합의된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 OX. 안돼. 만장일치여야 돼. 다수결은 어디서 따르겠니? 독리주의 같은 데 따를 거예요. 독리주의에서. 왜? 거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다수결은 51 vs 49 해도 얘가 이기는 거잖아. 얘가 공리의 효과가 더 크죠. 왜? 49명이 만족하는 것보다 51명이 만족하는 게 좋잖아요. 공리주의는 이게 옳다고 보는데 얘는 놀어. 이거 어디서 따온 게냐면 사회계약론에서 따온 거예요. 사회계약론도 만장일치거든. 이게 너네는 해야 된다. 성동을 해야 된다. 이래는 안 돼. 뒤에는 안 해도 되고. 적성 안 해도 되고. 근데 사회계약론이랑 똑같이 만장일치 상황을 가져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이거는 그 통합사회 범위를 좀 넘어서요. 이건 생략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통합사회에서 안 배운 내용들이 앞으로 쭉 나올 거예요. 롤스 훨씬 어렵게 나와요. 자, 3번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적으세요. 3번은 순수한 절차적 정의. 자, 절차적 정의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고 온 게 얘인데 롤스인데 자기 절차적 정의는 굉장히 좋은 절차적 정의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절차적 정의를 세 분화했어요. 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냥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야 롤스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를 추구했다면 맞는 것 같잖아. 느낌이 좋아 보이잖아. 아니야. 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야.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결과를 안 정해놓은 절차적 정의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예요. 뭐만 있다고 절차만 있는 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야. 근데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완전한 혹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결과를 정해놔. 결과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왜? 결과를 정해놓으면 합의 과정을 결과에 끼워 맞출 거란 말이야. 얘는 뭐가 더 중요하다? 합의가 더 중요해. 합의하는 과정, 합의하는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결과가 중요해서 여기에 합의 과정을 끼워 맞추게 된다고 보는 거야. 자, 근데 완전한 절차적 정의 같은 거는 절차도 있고 결과도 있는 거야. 근데 결과가 있으면 안 돼. 왜? 결과에 끼워 맞추게 될 거니까. 그리고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절차는 없는데 결과만 있는 거야. 이것도 결과의 절차, 이건 더 나쁘지. 절차도 없으니까. 절차를 중요시하는 애들이. 그래서 둘 다 나쁘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만 좋은 거예요. 자기 절차적 정의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3번 순수한 절차적 정의고, 그리고 얘의 정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다. 평등의 조화. 네. 5분 있다 합시다. 오케이. 보자. 그래서 여기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 평등의 개념을 넣어서 그래. 자유와 평등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직은 뭐라고 할 거냐면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거예요. 평등한 필요 없다. 자유가 최고 가치다. 자유지상주의. 몇 번이었지 그래서? 5번. 4번이 자유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인데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내용이고, 이원칙, 유원칙 있거든? 작년에 한 거 기억나니? 나랑 같이 하지 않았냐? 근데 또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또 까먹었어? 어디로 간다고? 뭐 타고? 기차 타고 어디로 간다고? 자유의 사유의 나라로. 어떻게 기차 타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기차 타고. 평등하게 기차 타고. 요거 압니다. 원칙 2개 외우세요. 외워야 된다.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 그러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면 자유 원칙이야, 평등 원칙이야? 자유 원칙. 꼭 개가 꽃입니까, 개입니까? 예? 개가 꽃이야, 개야? 개. 개잖아. 흰불이 발톱새가 흰불이 발톱이 아니잖아. 그렇죠? 평등한 자유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자유의 원칙. 됐죠? 이 원칙은 2개인데 기회 균등의 원칙과 그리고 차등의 원칙. 이게 외우세요. 외울 때는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외웁니다.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 오케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 생명에 대한 자유, 정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이런 거를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자유니까. 괜찮죠? 근데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필연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불평등이 괜찮아 안 괜찮아? 일반적으로 안 괜찮은데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2개의 이 원칙을 지키면 정당한 불평등이 될 수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자. 요거 1원칙, 2원칙 나올 때 합시다. 어쨌든 위에서 만장일치를 통해 가지고 정의 원칙 합의할 거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흩어져 막 살고 있으면 만장일치가 돼야 안 돼요. 만장일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뇌내망상이야. 뇌내망상으로 이런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 그거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원초적 입장을 보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일을.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5번 비역사적 상황입니다. 5번 비역사적. 그리고 6번
가설적 상황이야. 왜? 사고 실험이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지. 그래서 비역사적이야. 근데 나중에 노직은 역사적 소유 권리의 이동을 강조해서 역사적으로. 노직은 역사적으로 나올 거고 롤스는 비역사적인 게 키워드야. 5번 역사적. 5번은 비역사적. 5번은 비역사적. 나중에 노직이 역사적일 거야. 그리고 6번은 가설적 상황입니다. 상황을 가정한 거죠. 그래서 가설이죠, 가설. 그리고 7번 원시 상태가 아닙니다. 7번 원시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초적 입장 하면은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보면 원시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러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 원시적 입장을 가정하였다. 원초적 입장이야, 원초적 입장. 원시 상태가 아니야. 누구는 원시적 입장이냐면 사회대학론 같은 경우는 원시적 입장이거든. 얘네들이 그 자연 상태에서 서로의 권리가 막 충돌하고 이러니까 이 원시 상태에서 합의를 한 거잖아.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랑 비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시 상태가 아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사고 실험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어떤 대상이라고 가정을 하냐면, 가설적 상황이 사고 실험이니까 어떤 당사자일 거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는 이래요. 첫 번째,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타인에게는 8번 상호 무관심한 9번 합리적 존재입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거잖아. 근데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때 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거면 이 사람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결과에 우리가 따를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의로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합리적 존재를 일단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왜 사고 무관심해야 되냐면 타인한테 어떤 감정을 갖잖아. 예를 들어 뭐 질투라든가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면은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합리적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데 나랑 경쟁 관계야. 내 부모님이 원수야. 내 부모님이 원수면 내가 조금 이익이 떨어지더라도 쟤를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나한테 더 그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철저히 합리적인 존재고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에요. 이해가지? 그래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 문제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도덕적 결정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래서 얘네들이 도덕적 결정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심, 동정심 같은 감정의 합리적 판단이 방해받지도 않아. 자기의 이익을 가장 늘려주는 판단만 할 겁니다. 그리고 10번 경제학이나 심리학 등 일반적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 일반적 배경 지식. 이 일반적 배경 지식을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그 개인은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무지의 비례를 쓸 거라서. 근데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니야. 일반적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이제 합의를 할 건데 얘네들이 세금을 거두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유리하겠니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유리하겠니? 세금을 거두면 증세를 한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부자한테 불리하겠지. 근데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자 내리자에 합의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합리적인 개인이니까 내가 유리한 식으로 정의원칙 합의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합리적으로 내 이해만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배경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내가 유리한 결정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거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번에 여러분 별표 들어가 있죠. 중요합니다. 이 단어. 11번 무지의 베일이야.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죠. 무식함의 베일입니다. 무식함의 면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은 그냥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고 기본적 배경 지식만 있는 상태에서 정의원칙을 합의하면은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식으로 정의원칙을 합의하려고 할 거예요. 제일학원 원장님은 이번에 제일 온 했잖아. 원장님 입장에서 유리한 정의원칙이야. 너네는 주말이라도 좀 쉬고 싶은 원칙에 합의하고 싶겠지.
근데 너네가 학생이란 걸 알고 있고 원장님은 이제 학생들 성적을 올려야 되는 자기 입장을 알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만장일치의 원칙이 수 있으려면은 자기에 대해 몰라야 돼. 나는 이제 클리카를 반드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면 삭발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싶단 말이야. 너네는 반대하겠지. 클리카 빨리 만들어 줄게요. 할 게 너무 많다 지금. 천천히 하면 시험 전화도 만들게 만들어야 돼서 연체. 근데 이제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 모르는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러 뭐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면사포를 딱 쓰잖아. 그러면은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갑자기 다 까먹어요. 혹은 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뭐 금수저가 될지 흑수저가 될지 어느 걸로 태어날지 모르는 영혼 상태 같은 상황이 돼. 그래서 모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랜덤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 합리적인 상황 개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거라고 보냐면 롤스는 자, 자신의 지위야 이게 무지의 매일부터 봅시다. 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 여기는 지위나 재능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개인적 정보들을 모두 차단하는 가상 장치입니다. 이것도 마법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이라면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상태를 모르는 합리적 개인들은 반드시 합리적이니까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봐요. 롤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칙들이 조금 많이 비판당하게 왜 개인이 모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지? 라고 노직이 많이 비판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롤스 입장은 이래요. 이 사회 구조 같은 건 도박은 내가 돈을 한번 잃더라도 다음 기회가 있죠. 다시 돈을 따가지고 또 도박을 하면 되잖아. 그때 돈을 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회 구조는 한번 딱 정해지면 시작부터 끝까지 바꿀 수가 없어. 잘 바뀌기가 힘들단 말이야. 내가 한번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최저인생으로 태어나잖아. 최저인생으로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리티컬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구조 합의에서는 모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롤스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만 할 것이라고. 이해가요? 여기까지? 롤스 입장이 이렇다고? 내 입장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이런 원칙에 합의할 겁니다. 이 원칙과 이 원칙에 합의할 거야. 이게 아까 말했던 기회균등과 이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원칙.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칙, 두 번째 차등의 원칙.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왜 그거냐면 왜 최악의 선택을 왜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요 얘기거든요. 차등의 선택. 만약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150을 버는 사람이 있고 잘 버는 사람 100번 정도 버는 사람이 있고 50 정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누구로 태어날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걸로 태어난다고 가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걸 최소수에다가 최대 이익을 얻는다고요. 얘가 이득을 가장 많이 얻는 정보 형태의 합의다. 이게 최악을 회피하는 선택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식이 자유의 원칙이 된 거냐면 롤스 입장에서 이래요. 자, 일반적인 사회에서 150을 볼 건데 만약에 균등 분배를 하는 사회라면 균등 분배.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를 하는 사회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최소수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예의 혜택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은 바로 할 수 있죠. 편의점 알바는 바로 할 수 있잖아. 너네도 할 수 있고. 근데 의사는 너네가 바로 할 수 없잖아. 근데 의사를 하는 거나 판사를 하는 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나 똑같이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뭐 하겠니? 편의점 알바를 하겠지. 저번에 전문직 얘기했잖아. 전문직인 이유는 뭐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죠. 투자 비용이 많단 말이야. 당연히 투자 비용이 낮은 일을 똑같이 월급 받을 거면 투자 비용이 낮은 일을 할 거라고. 이해갑니까? 다 편의점 알바 하겠지. 그러면 의사들은 결국 누가 의사하는 거야? 처음 의사하고 처음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의사할 거야. 우리는 되게 그냥 이전에 중세시대 그랬거든. 중세시대 성직자들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팔이 막 썩어 들어가고 그냥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그냥 팔을 잘랐어. 그래야 이제 골마 가는 게 안 옮겨지니까 환부가 안 옮겨지니까 뭐 그런 식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겠지. 그래서 전체 사회의
그 총 효용이 감소해요. 그럼 얘도 효용을 덜 받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거니까 얘가 가장 이득을 얻는 사회, 얘보다는 얘의 2번 같은 경우보다 1번 같은 사회에 그 투표를 할 거라고 원칙에 합의를 할 거라고 이해가요? 이게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는 사회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그냥 아무런 원칙이 없어. 아무런 원칙이 없어가지고 그 얘가 너무 힘이 세서 정부가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정부도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자유가 막 행사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얘가 뭐 최저임금도 없어. 근로기준법도 없어.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힘이 셀 거 아니야. 사회에 힘이 세가지고 얘가 이걸 다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얘가 250 정도 받고 얘가 한 40 정도 받고 얘는 한 10 정도 받을 거야.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그랬어. 균등분배가 낫다. 그냥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다 그 행사되게 되면은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봤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냥 균등분배보다는 그냥 자유가 낫지만 자유가 또 무제한적으로 행사가 되면은 오히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거라고 봤다고. 이 기본적 자유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참정권 이런 게 들어가거든. 투표권 이런 게 들어가 기본적 자유에.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야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앞으로 평생 투표할 권리 박탈할게 100만 원 줄게 이러면 응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기본적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본 거야. 차라리 그거보단 이게 낫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거 두 개예요. 이원칙이에요. 기본적 자유를 오히려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오히려 저하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걸 제안을 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차등의 원칙인데 나중에 차등의 원칙이 뭐냐면 결국은 제공의 정책입니다. 제공정책. 자, 여기서 하는 거는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고 여기는 아무런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사회고 무법천지고 그리고 복지국가 재분배 정책을 하는 그런 국가에서는 여기서 한 130 정도 가져다가 여기는 한 135 정도 가져다가 여기는 95 정도 가져다가 여기는 한 70 정도 만들어준다. 15떼고 5떼고 해서 20 채워준다. 이해가니? 그럼 내가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면 합리적 개인들이라는 거죠. 무지의 배를 쓴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합리적 사람이라면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사회. 내가 가장 흑수저로 태어났을 때 가장 덜 비참한 삶을 사는 사회는 어디야? 1번이잖아. 1번. 70이 가장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사회죠. 이해가니? 그래서 정의로 그 무지의 비위를 쓴 상태에서 개인들이 합의를 하면 필연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정의롭다고 합의하게 돼요. 롤스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해가요? 이게 정의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12번이네. 12번. 1원칙은 12번.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래서 자유를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이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입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 기본적 자유는 어떤 자유들이냐면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 조종, 사랑, 공개, 신체의 자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유재산은 재산권 당연히 보호하는데 이게 생산 수단을 가질 자유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긴 한데 생산 수단은 이게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잖아. 그래서 좀 중요하다고 봐요. 밑에 그러면 Q가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선지가 롤스는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OX 롤스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 위에 선지 보면은 이런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죠. 양립이 안 되면은 제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더 큰 자유를 제한한다면 내가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 신체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칼빵을 놓으면은 내 신체의 자유를 막 행사하는 거잖아. 이거 막을 수 있어 없어? 막아야지. 다른 사람의 더 큰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위에 양립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평등이 지나치면 오히려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 얘는 자유주의자야 공동체주의자야? 자유주의잖아. 자유주의. 나중에 Y처가 공동체주의일 겁니다. 하율아 괜찮니? 안 자고 있죠? 근데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가. 그래서 이런 치가 평등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치과 이원 치기 충돌할 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치기 더 중요해. 그래서 복지제도를 위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축차적 서열이라고 합니다. 우선권의 원칙이에요. 우선권의 원칙. 자, 그래서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14번은 1원칙이 우선이겠니? 2원칙이 우선이겠니? 14번은 1원칙이고 15번이 2원칙이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 정의론에 나온 멘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불탈되는 것을 거부한다. 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의미도 있는데 누구 비판하는 의미도 있냐면 공리주의 비판하는 의미도 있어요. 공리주의도 까거든요. 다른 사람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 뭔 얘기니? 예를 들면 노예제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에서 뭐야? 최대 다수의 시대 행복이죠. 근데 여기는 노예가 한 명 희생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니야? 노예제 옳은 거 아니야? 노예제는 선한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까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원칙. 자, 그리고 이원칙이 16번. 첫 번째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자, 의미가 뭐냐면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직책이라는 거는 상위직책, 상위계급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계급. 우리가 뭐 전문직, 뭐 국가 지도층 뭐 이런 사람. 우리가 돈 많이 번다. 뭐 강사도 치면 1타 강사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직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된다는 게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사다리 걷어차지 말란 얘기예요.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책에 따른다면 평등한 자유를 모두가 동등하게 갖고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거란 말이야. 그럼 빨리 달리는 등이 앞서가고 늦게 달리는 등이 뒤에 뒤처지게 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 왜? 자유가 평등보다 중요하니까. 최소수의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균등 분배보다는 자유 사회가 나았다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해가지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 그 자체는 괜찮은데 뭐는 안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위로 올라갈 자유까지는 박탈하지 말라.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니까 상위 계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사다리 내가 불평등은 괜찮은데 내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거는 부정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출발선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이렇게 막 서로 다르게 출발하는 거를 국가가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출발선이 같이 출발했을 때 불평등이 발생하는 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자, 17번 기회의 자유보다는 기회의 자유. 자, 유사한 재능과 동기를 지닌 사람에게 유사한 성공의 전공을 보장한다. 똑같은 재능,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둘이 경쟁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여기는 가정이 좋고 여기는 가정이 되게 가난해.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얘가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 둘이 능력이 똑같으면 성공할 확률도 똑같아야지. 왜 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져?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뿐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하게 해방돼야 된다. 이거는 직업을 평등 분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직업에 대한 18번 기회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한다. 자, 19번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은 뭐냐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20번 이게 그 멘트죠. 최소수혜자에게 21번 최대 이익을 가져줄 때만 사회 불평등이 전가가 된다. 20번 최소수혜자 이거 키워드입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
최대의 이익을 얻을 때만이 불평등이 정당하죠. 이게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가 누가 최소 수혜자죠? 아까 제일 못 버는 사람이잖아. 50 받고 30 받고 10 받고 이러는 사람.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뜻이 뭐냐면 최소 수혜라는 게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회적 약자. 이 사회에서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익이 가장 큰 사회.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일단 먹고 살 거 걱정은 안 하는 그런 사회예요. 최대 이익. 최대 이익은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때만 정당화된다는 게 차등의 원칙이다. 자, 밑에 보면 자연적 우연성, 천부적 재능 뭐 이런 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것 이상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 사람들이 다 자기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 불평등하는 거, 이 아까 말했듯이 150, 50, 100, 50보다 30, 30, 30 이거보단 이게 낫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막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잘 사시면은 이 불평등은 괜찮다. 근데 너무 이걸로 인한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막 진짜 와해 막그 얘네들이 너무 힘이 세져서 얘네들까지 다 가져가는 상태. 그런 거 뭐 100 아까 뭐였지 35 여기는 95 여기는 이거 이게 250 이게 40 이게 실긴 사회보다는 균등 분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만족하는 것 이상의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조정이 안 되면은 기회균등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라면 차라리 균등 분배가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1, 2, 3, 4, 6, 5예요. 재분배 정책이 실시된 사회 A 같은 경우가 제일 정의로운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합의를 할 거고 일반 경쟁 사회가 뭐 50 받는 거고 절대적 평등 사회는 아까 30 받는 거고 완전 경쟁 사회는 이제 A가 거의 가난한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균등 분배가 낫다. 이거 이해 가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기본이고 여기는 롤스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 자, 롤스가 여기에 대해서 앞에 원칙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적 분배 정책은 자, 1번에 복지국가와 2번 재산소유 민주주의라고 적어주세요. 1번은 복지국가고 2번은 재산소유 민주주의. 1번은 복지국가 2번은 재산소유 민주주의. 그 이상적 분배 정책 여기 옆에다가 여기 이상적 분배 정책 이상적 분배 정책 여기다가 여기는 기회 균등과 관련 적어놔요. 기회 균등과 관련. 그리고 밑에 재능의 사회적 활용이 있어. 재능을 여기는 차등과 이 원칙 두 개다. 기회 균등 차등. 근데 이상적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 균등과 관련된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고 재능의 분포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게 이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다시 이상적 분배 정책으로 1번 복지국가인데 이거는 롤스가 기존까지 복지국가 같은 걸 비판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이전에도 재분배 정책 있었죠. 재분배 정책 언제부터 있었어? 뉴딜 정책부터 있었어. 경제대공황 1920년대거든요. 한 1930년대쯤에도 막 복지 정책 많이 하는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복지 정책은 옳지 않다고 지금 비판하는 중인 겁니다. 롤스. 내가 내 이론이 더 쩔어. 지금 이런 거는 고쳐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전의 복지국가는 롤스가 생각해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막
불평등한 상황에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불평등한 상황에서 경쟁해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얘네들은 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앞서가겠지. 얘네는 뒤에 있으니까 훨씬 뒤처지겠지. 얘네는 이 정도 가고 얘네는 이 정도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너무 먹기 막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굶어 죽기 직전에 조금 여기 떼가지고 이걸로 이제 던져주는 거지.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후적 재분배라고 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얘네들이 너무 빈민가 이런 거뭐 최소수에다가 굶어 죽기 직전에 사전적 처리는 안 하고 사후적 처리만 하는 거. 소일고 예약과 고치는 그런 식으로 복지 정책을 한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에서 불평등이 공정한 거지.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이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얘네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거야. 복지국가는 재분배 혹은 사후적 재분배만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롤스가 복지 정책 강조했잖아. 복지 정책 막 예스 했지. 근데 그럼 롤스가 복지 국가를 긍정하였다면 맞는 거 같잖아. 복지 국가를 비판해요. 기존에 있는 복지 국가 개념을 그냥 재정의한 거야. 얘네는 사후적 재분배만 하는 국가야. 이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 있는 이런 거는 이게 부정적인 거고 나는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정치 체제인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지시하겠어요. 근데 현실 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북유럽 국가들이 다 지금 좀 복지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유럽 국가는. 그 북유럽 국가를 보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냐 그냥 복지 국가냐 얘기를 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여튼 롤스가 보기에 지금 국가는 사후적 재분배하는 게 복지 국가다. 이런 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3번 재산 소유가 2번칙입니다. 재산 소유. 소유권 인정하는 거잖아. 재산 소유. 그리고 4번이 2원칙 민주주의. 2원칙이 평등이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재산을 광범위하게 보장해가지고 동일한 재산을 가진 상태에서 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저기 복지국가는 사후적 재분배하는 사회인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최초 분배 상황에서부터 생산적 자산, 이 생산적 자산은 생산적 경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일한 재능이 있잖아. 동일한 재능이 있으면 대학교에 가가지고 졸업하고 다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할 건데 얘는 학비가 있고 얘는 학비가 없어. 얘가 공부할 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게 되잖아. 경제활동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같은 거, 이런 거. 기초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 같은 게 여기 나와 있는 생산적 자산이에요. 그리고 인적 자본은 기본적 교육 같은 걸 말합니다. 애초에 여기 생산활동을 딱 들어갈 때 얘는 교육을 받았고 얘는 교육을 아무것도 못 받았으면은 출발선 자체가 너무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 기본적 교육이나 이 생산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동등하게 맞춰줄 생산자산 하나 같은 거는 동일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국가가 이제 지금 이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지방에서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걸로 뒤에 애들을 좀 끌어당기고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맞춰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생산적 자산과 인적 자본을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사후적 분배가 아닌 최초 경쟁 과정에서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서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주의하세요. 여기 롤스는 복지국가를 부정적으로 봤다. 복지국가를. 그래서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인정했거든요. 재분배 정책. 근데 그거는 어디서? 복지국가가 아니라 어디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재능의 사회적 활용인데 이게 아까 이제 두 번째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거였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얘네들이 좀 힘들어하더라. 재능의 사회적 활용인데 재능의 불균등한 5번 분포 그 자체는 정의롭지도 부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자, 누구는 키가 크게 태어나고 누구는 얼굴이 개쩔고 누구는 그 피겨 능력이 있고 누구는 축구를 잘하고 누구는 야구를 잘해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랜덤하게 태어나잖아. 유전자 애초에 우리가 그 유전자적 다양성을 위해서 막 양성
성이나 암컷 수컷 그러니까 남성 여성으로 나눠서 막 교배하고 하잖아. 그래서 랜덤하게 원래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뭐 능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거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정의롭지도 부정의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이해가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근데 이러한 능력의 뛰어남과 열등함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잘난 게 아니지. IQ가 높은 사람은 전생에 막 아우 착한 일 해가지고 IQ가 높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랜덤한 재능 때문에 재능 자체는 정의롭지 부정의라는데 이 재능으로 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나는 것은 부당해. 정의롭지 않고. 왜? 이건 로또잖아. 로또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거. 얘는 자질이 뛰어난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큰 돈을 벌고 얘는 자질이 막 엄청 미천해가지고 얘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회인 거는 부정의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해가니까지. 왜냐하면은 개인이 타고난 우연성이 재능입니다.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덕적 자격을 가진 이 도덕적 자격에 미쳐나거나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응분의 자격이라거나 도덕적 자격이라거나 로또잖아. 로또. 개인이 가진 건 로또예요. 재능 같은 건 로또기 때문에 우연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당연히 얼굴이 잘생기고 내가 당연히 피겨를 잘하고 축구를 당연히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연성 자체는 제고가 안 되지만 당연히 제고가 안 되겠지. 누구가 능력이 있게 태어나고 누구가 능력이 없게 태어나는 걸 조절할 수 없단 말이야. 우연성 자체는 제고가 안 되지만 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연성의 영향력은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성의 영향력. 이 우연성 영향이 뭐야? 이 우연성의 영향이 지나치게 강해서 부의 불평등이 한쪽으로 심각하게 편중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거는 줄여야 됩니다. 왜? 이런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니까. 그래서 밑에도 천부적 재능 6번은 재능 그 자체입니다. 이 개념 좀 헷갈릴 수 있다. 재능 그 자체. 천부적 재능 그 자체는 개인자. 내가 머리가 뛰어난 거 아인슈타인의 뇌야. 아인슈타인 뇌는 아인슈타인 겁니다. 손흥민의 오른발은 손흥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개인 영역에 되어 있죠. 신체의 자유. 아인슈타인 뇌는 아인슈타인 거라고. 근데 옆에 천부적 7번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입니다. 7번 재능, 8번 재능의 분포. 천부적 재능이라거나 혹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이야. 용어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재능 그 자체라는 용어가 나와야 개인자산이야. 재능이나 혹은 재능의 분포는 공동자산입니다. 뭔 얘기냐면 재능 그 자체 아인슈타인의 뇌는 아인슈타인 건데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잖아. 이걸로 막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부는 사회 전체에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손흥민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잖아. 축구 잘해가지고. 근데 손흥민의 오른발은 국가 게 아닌데 손흥민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 거예요. 공동자산이에요. 왜? 손흥민이 이 개쩌는 오른발을 갖게 된 거는 손흥민이 잘해서가 아니잖아. 얘는 그 오른발에 대한 도덕적 자격이 없어요.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얘가 잘해서 개쩌는 오른발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요? 아니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잖아. 김연아는 피겨를 되게 잘하죠. 근데 그 김연아가 피겨 재능, 김연아의 피겨 재능 그 자체는 김연아 거지. 근데 김연아가 피겨를 잘해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명예와 엄청난 돈을 벌었지. 그 돈을 번 거는 김연아 것만의 것은 아니라고. 왜? 걔는 도덕적 자격이 없거든. 그 피겨 능력이 돼야. 로또라니까 우연성이라니까. 근데 누가 장동건이 되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 모델 일 해가지고. 근데 그 모델 일을 한 거 얼굴 자체는 장동건 건데 그걸로 벌어들인 수익은 막대한 돈은 명예는 재산은 장동건 것만의 것은 아니라고. 사회 전체가 아니라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세금 떼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니? 세금 떼가지고 얘가 너의 재능으로 돈을 많이 번 거는 좋은데 너는 근데 그거에 대한 도덕적 자격은 없어. 그래서 네가 번 재능이
최소 수혜자한테 도움이 되는 식이면은 이 재능을 발휘하는 게 정당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 세금 좀 떼갈게. 너는 어차피 도덕적 재능이 없잖아. 이건 원래 사회 공동의 자산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까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다고 하고. 이해가니? 위에 게 아까 그 재산소유 민주주의 체제가 사후적 재분배가 아니라 사전적 이런 거 그 줄 세우기로 맞춰주라는 거잖아. 두 가지를 통해서 생산적 자산과 인적 그 자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출발선을 맞추고 하라는 게 기회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거 있지. 이해 가니? 수연아 이거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이해 가니 이거? 원래 이거 애들이 좀 힘들어요. 근데 재산 소유 민주주의인데 왜 그걸 그 재능으로 벌어들인 게 왜 공동의 자산이에요? 뭐라고 다시 뭐라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인데 왜 그 재능으로 벌어들인 그 재산이 왜 공동의 거라고 해요? 쟤네는 응분의 자격이 없으니까. 얘네는 얘가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로또잖아 로또. 얘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 얘는 재능으로 번 거잖아. 재능은 로또라고. 얘가 얼굴이 잘생겨서 모델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해서 얘가 그걸 자격이 있나? 그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반대로 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럼 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실력이 되게 미천해가지고 막 사회에서 이게 빈민으로 막 하루하루 구걸하는데 걔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란 얘기죠. 얘가 돈을 많이 벌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돈을 번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태어난 거, 그러니까 재능이 분포한 건 전체는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 이 전체 공동자산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그 재능으로 번 재산이 전부 다 사회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고 그거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데 쓸 수 있다고. 개인 자산이지 개인 자산이지만 공동으로 관리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일부 떼서 왜 너 것만은 아니야라는 거야. 너 것만 아니야. 그래서 일부 떼서 최소수한테 줘도 돼 이런 거야. 너는 응분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요. 그 자체라는 용어가 나와야 개인 자산. 그 개인 자산. 재능 그 자체는 개인 자산이지만 재능 혹은 재능의 분포는 공동 자산입니다. 재능으로 인해 벌어들인 사회 경제적 이익은 사회 영역이라 돼 있죠. 그 얘기입니다. 형 이해 가니 이거? 아니 내용이 막 그 조금 용어가 자체가 어렵긴 한데 내용 자체가 막 엄청 막 딥한 거 아니야. 아니 장동건이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돈을 많이 벌겠죠. 모델 그렇죠. 손예진이 얼굴이 이쁘잖아. 이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지 옛날에. 영화 모델 해가지고 영화 배우 마련해가지고. 에어컨 틀어줘. 이거 틀고 오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예진이 얼굴이 이쁜 게 손예진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그런가? 아니지. 얘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이쁜 게 아니잖아. 로또잖아요 그냥. 그래서 너가 지금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한 거는 네 얼굴 때문이긴 하지만 네가 벌어들인 그 돈 자체는 다 네 건 아니야 라는 거야. 이건 로또인데 사회 전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가 랜덤으로 사회에게 오케스트라 얘기를 하거든. 얘는 최소수혜가 최대 원칙 합의가 어땠어요? 최소수혜가 최대 이익을 얻는 게 정의로운 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잘 발휘하는 게 최소수혜자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게 정당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우리 사회 전체에 부를 올려줄 거 아니야. 그 올려주는 거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이라는 거고 공동자산이면 뭐 다 조금 떼다가 그 최소수혜자 최대 이익을 올려주는 게 정의 원칙이 합당하다는 거죠. 왜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너가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그렇게 합의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합의한 결과야 이거는. 그러니까 좀 떼서 가져가도 돼 라는 얘기입니다. 롤스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니 약간 소설가 얘도 설정 덕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소설가처럼 막 이런 거 막 가상의 세계를 막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 막 이런 거 상상한 다음에 설정론을 하는 거야. 설정론. 원칙 세우고 논리적이긴 하잖아.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 공동자산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보라면 9번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합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여기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질서 정연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을 인정하고 사회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다. 그냥 위에 말했던 1원칙, 2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에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자,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지의 배의를 쓰고 타인의 이익, 상호 무관심한 개인이다. OX. 무지의 배의를 쓴 사회의 구성원,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무지의 배의를 쓰고 타인의 상호 이익, 무관심한 개인이다. OX. X겠지. 왜 X입니까? 무지의 비일은 가상적 상황이죠.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회야. 근데 질서 정연한 사회는 1, 2원칙이 지켜지면 현실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비역사적 상황은 아니죠. 역사적 상황입니다. 질서 정연한 사회. 자, 지금까지 롤스 보고 질서 정연한 사회까지. 말점이죠, 말점. 말점은 둘 다 롤스나 말처나 둘 다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막 그 사상계의 큰 논쟁을 일으키려면은 하버드 대학 교수쯤은 돼야 되고. 근데 나이가 노직이 훨씬 어려요. 17년 후배면 17년 후배. 근데 말처가 막 이렇게 정의론으로 뭐 분배나 뭐 자유나 이런 거 쭉 막 강조하고 나서 이제 롤스를 저격하는 입장에서 막 이거 그러잖아요. 이건 그러자 막 싸우면서 유명해지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롤스 정반대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무슨 주의를 했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지상주의. 얘는 평등과 자유의 조화였죠.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아니고 평등을 뭐 알바하고 하면서 자유가 제일 최고의 가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로버트 노직의 분배적을 봅시다. 마지막 분인데요. 자, 1번이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지상주의. 밑에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죠. 평등을 중시한 자유인데 여기는 자유만이 지상 최고 가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 가치고 그 중에서도 2번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에 집중한다. 그래서 소유권. 그래서 3번이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야. 3번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아까 롤스는 뭐로서의 정의, 뭐의 정의를 했어요? 뭐로서의 정의? 뭐가 키워드였어? 공정으로서의 정의 나오면은 키워드가 롤스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롤스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가 노직이에요. 똑같이 둘 다 절차적 정의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절차적 정의인데 얘랑 걔랑 하는 말은 똑같아.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합의하는 절차가 중요한 건데 노직은 뭐 무지의 배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무지의 배일이라거나 뭐 원초적 입장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식으로 다 개인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잖아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면은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거예요. 롤스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정치체제에 모두 합의를 할 거랬잖아.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당연히. 근데 노직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기가 열심히 번 거를 뺏기는 거에 동의할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막 맨날 논란이 많잖아.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게 비판받는 점이 어떤 게 비판받아요? 가입이 의무예요. 의무. 국민연금은 복지제도잖아. 이거 제국의 정책이야. 롤스가 얘기한 제국의 정책인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돼가지고 내가 번 소득의 일부가 원천 징수돼요. 국민연금으로. 물론 의도는 좋지. 내가 퇴직하고 나서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근로 가능 인구가 아니게 된단 말이야. 그때 퇴직하고 나서 일이 없으면 내가 냈던 돈의 일부를 거기다 국가가 돈 조금 보태가지고 연금으로 매달 별달에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러려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강제로 들게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근데 지금까지 왜 유지가 됐잖아.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돈 더 받고 있어요. 자기가 낸 것보다. 물론 그게 좀 있지. 세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지. 그래서 이전에 뭐
5만 원 냈으면은 지금 10만 원 받는다 그래도 더 손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예전에 5만 원 가치가 지금 10만 원 가치보다 높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넘겨도 주는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니까 뭔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벌어주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이렇게 내놓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은 얘네들이 낸 거 가지고 내가 이걸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럼 사람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의무라 가지고 막 불만이 많고 비판을 많이 받는 거지. 노직 입장에서 역시 롤스는 이런 거 아무도 불만 안 가질 거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거라며. 제국배정을 동의할 거고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막 노인 빈곤 문제에 시달리기 싫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에 다 국민연금에 동의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노직이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을 남이 함부로 가져가는 거, 재분배 정책 같은 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에 더 많이 합의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 가지고는 뭐 국민적 이것도 뭐 나름 설득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심지어 그래서 소유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 얘기까지 하냐면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떼가는 거는 복지정책을 위한 국가의 세금 부과는 강제노동과 같다 그래요. 국가가 나한테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벌잖아. 그럼 20만 원을 떼간다 치자. 2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다시 1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만 원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20만 원을 떼가는 게 국가가 20만 원만큼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지. 이런 게 국가가 나한테 나는 자유권이 있는데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노동을 시키는 건 당연히 부정당한 거죠. 그런 급으로 보는 거야. 노직은. 그래서 소유 권리를 강조할 거고 국가가 인위적 재분배 정책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는 표현이 나온 거지. 여기서 소유 권리는 뭐냐면 개인이 생명권, 자유권을 포함해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절대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절대적, 배타적이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번 자 요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권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아까 노직은 기본권 제한이 가능했어 안 됐어? 자유권이 제한이 가능한 자유였어요? 안 가능한 자유였어요? 롤스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됐죠. 언제?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내 자유도 제한할 수 있었다고. 노직은 제한돼요 안 돼요? 자유지상주의인데 제한돼요. 여기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남의 물건을 훔친 거는 남의 권리를 제한한 거지. 그치? 남의 물건을 훔친 거는 내 소유권을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건 당연히 국가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정당한 권리를 통해 얻은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시에는 소유 권리 제한 가능하다. 롤스와의 공통점이야 이거. 기본권을 완전히 모든 무제한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 개인이 가진 자산은 배타적 소유 권리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자산까지 인정해요. 응분의 자격을 갖습니다. 아까 누구는 응분의 자격이 없었어. 롤스는 도덕 우연성이잖아. 우연성. 재능이라는 걸 로또기 때문에 네가 거기 네가 로또를 맞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착한 일을 해서 네가 뭐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지어서 네가 로또를 타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산은 공동 관리고 그래서 재분배를 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타고난 자산도 내가 정당하게 소유 획득한 거잖아. 내가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거 아니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얼굴이 개쩔고 뭐 모델이고 배우고 이런데 거기 돈을 버는 게 뭐가 나빠 이런 거지.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응분의 자격이 있다까지 기억했습니다. 롤스는 아까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공동으로서의 정의고 롤스는 응분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얘는 타고난 자산까지 응분의 자격을 인정한다까지 정의를 한다. 그리고 4번 둘 다 절차적 정의야. 여기서 이 분배적 정의가 어려운 거는 롤스랑 노직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근데 여기는 어떤 거는 공통점이고 어떤 거는 차이점이야.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막 써놨잖아. 롤스와의 공통점, 롤스와의 차이점.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서 이래요. 괜찮니? 형우야 괜찮니? 자 4번은 절차적 정의인데 이 절차적 정의라는 건 롤스와의 공통점이다. 안에 내용을 아니고 그냥 절차적 정의라는 것만 보면 돼. 절차적 정의라는 것만. 자 재화의 취득과 인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한다. 이걸 절차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의하는 애들은 다 뭘 할 거냐면 정의의 원칙이 나와요. 왜겠니? 그 부루마블 규칙 만들기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규칙에 합의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부루마블 규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도 정의의 원칙이 있고 롤스도 정의의 원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5번 역사적 과정에 주목합니다. 역사적 과정. 아까 비역사적 과정은 누구라고? 롤스잖아, 롤스.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게 계속 막 나올 거예요, 둘이 비교해서. 분명히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는 사람이고요. 이 뭐냐면 얘가 물건을 최초 취득했잖아. 물건이 딱 내가 가지고 나서 물건이 누구에게 옮겨가고 누구에게 옮겨가는 이 과정들을 중시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물건의 역사적 이동 과정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제한을 취득할 거야. 최초에 가질 때. 그다음에 개인 간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그 제한을 넘겨받는 경우. 옮겨간다. 제한가 지금 이전되고 있어. 그 제한의 역사적 물건의 이동 역사잖아. 이 과정을 추적해서 야 여기가 하나도 부정해야 할 게 없었어. 그러면 그건 정당한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제한을 취득할 거야. 이게 취득의 원칙이고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제한을 넘겨받는 경우에 이게 양도의 원칙인 건데 그러면 정당한 소유권이 생긴다. 근데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비역사적 상황을 가정한 거지. 역사적 과정이랑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나오는 그 정의의 원칙이 밑에 나오는 거 세 가지입니다. 1원칙, 2원칙, 3원칙인데 1원칙은 이거 쉬워요. 이거는 롤스보다 더 쉽습니다. 과정을 생각하면 돼. 자, 물건 소유 권리를 강조할 거잖아. 소유 권리를 강조할 거면 제일 처음에 물건 어떻게 해야 돼? 가져와야지. 취득의 원칙입니다. 1원칙이 취득의 원칙이고 2원칙은 이 물건이 막 놔돌아 댕긴다 했잖아요. 물건의 역사적 이동 과정을 주목할 거잖아. 남한테 주는 게 뭐야? 양도의 원칙입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취득할 거야. 불법적으로 양도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소유권을 지켜줘야지. 그게 불전의 원칙. 물건을 내가 먼저 가져오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주고 고쳐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국가 역할로 나올 거예요. 불전의 원칙.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6번이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입니다. 취득의 원칙이라고도 부르고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으로도 불러요. 플레임이. 자, 이 1원칙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은 뭐냐면 제하의 최초 취득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이 말이 곧 취득의 원칙이 지켜져야 물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야. 정의로워야 한다. 최초 취득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취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근데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1번, 2번. 자, 1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7번 피해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대상물에 자신의 8번 노동력이 투입돼야 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내 노동력이 투입되는 취득이 되어야 그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최초로 사유재에 맞는 경우에 취득의 원칙, 그럼 해당 제한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한다. 자, 그 밑에 이게 이 G가 다릅니다. 그 마블 영화 보면은 토르 나오죠, 토르. 마블의 토르 모릅니까? 그 마블 영화를 잘 안 보죠. 마블 영화 보면은 그 북유럽의 그 아스가르드 그 신 중에 토르라고 있잖아. 걔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무기 뭐예요? 유명한 망치. 멸리르라고 합니다. 멸리르 망치가 있고 멸리르 망치가 그 뭐 인피니티 워에서 부서졌거든요. 부서져가지고 새롭게 무기를 만듭니다. 티노스를 죽이려고. 이거를 스톤 브레이크라고 해요. 스톤 브레이크. 근데 이거 멸리르랑 스톤 브레이크라는 게 뭐냐면 소유권이 토르한테 있잖아. 토르한테 있기 때문에 딱 이거 하면은 어떻게 돼? 날라오잖아. 딱. 멸리르 딱 날라오고 스톤 브레이크 딱 날라온단 말이야. 이러면 딱 날라서 딱 손에 감기는 거지. 근데 스톤 브레이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루트 알죠? 그루트 그루트 하면은 걔가 자기 팔 잘라서 만들어줬거든. 근데 자기 팔 잘라서 만들어줬는데 얘는 자발적으로 자기 팔을 희생해가지고 그 스톤 브레이크 손잡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영화 봤니 혹시? 봤으면 알고 막 모르면 상관없어요. 여튼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조건이 뭐였어요? 취득의 원칙 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돼.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희생한 거니까 괜찮지. 근데 만약에 토르가 내가 손잡이가 필요해가지고 그루트 팔을 강제로 잘랐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손잡이를 만들었어. 그럼 얘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이해가니? 그럼 이제 스톤 브레이크가 만들어지만 딱 하면은 안 오겠죠. 이 말이야. 이렇지. 그래서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의 스톤 브레이커 제작은
이제 정당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발생해서 딱 스톤 브레이크하고 딱 당기는 겁니다. 자,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노직은 정당한 최초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물건이 반드시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본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아니야. 왜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 원칙도 이 원칙도 지켜줘야지.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취득만 정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양도, 그러니까 이전이 쭉쭉쭉쭉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과정에서 다 그 부정의함이 없어야 돼. 부당함이 없어야 돼. 취득은 정당하겠지. 근데 양도를 부당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최초 취득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양도가 부당하게, 남이 물건을 훔쳤어. 열심히 만든 다음에 로키가 이 스톤 브레이크를 훔쳐갔어. 그럼 이거는 정당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양도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그래서 X고요. 자, 이 원칙이 이전 양도의 원칙 혹은 양도의 원칙이었고요. 남한테 주는 겁니다. 9번 양도의 원칙. 취득의 원칙을 통해 획득한 재화, 위에 이 원칙을 지킨 재화죠. 이 원칙을 지킨 재화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교환을 통해서 이전될 때 정의롭다. 내가 자발적으로 줘야 되고. 1번 재화의 10번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양도받아야 돼.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이게 스톤 브레이크는 토르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 뭐 타노스가 와가지고 스톤 브레이크를 훔쳐다가 나한테 줘. 그럼 이거는 나한테 소유권이 온 게 아니야. 토르가 나한테 줘. 이해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번 속임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내가 요 보드마카는 그 내가 정당하게 취득한 겁니다. 이거 그 이름 써가지고 관리하거든요. 학원에서 보드마카 달라 그럴 때 내가 그 장대영 선생님 몇 월 며칠 보드마카 한 세트 수령 이렇게 써가지고 보드마카를 받게 돼 있어. 한 그 묶음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내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지.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이었지. 근데 만약에 내가 김쌤한테 가가지고 김쌤 저 보드마카를 그 보드마카가 다 써가지고 보드마카 없어요.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김쌤이 나한테 줬어. 그럼 이것도 내 거라고.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김쌤이 자기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김쌤이 이 보드마카는 혁쌤 거였던 거야. 사실은 혁쌤 건데 뭐 하다가 그냥 김쌤이 뭐 보드마카 없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가 달라고 해서 나한테 준 거지. 그럼 나는 이때 보드마카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중간에서 사기 과정이 있었잖아. 그 김쌤이 혁쌤 걸 훔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과정에서 속임수나 사기나 잘못된 양대 과정이 없어야 돼. 이해가지?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올 때만 인정된다고. 자, 마들 엔드 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몰리는 원래 누구만 처음에 그 뭐지냐 그 헐크도 막 이거 하려는데 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 이거 짤방 모르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도 막 돌아다니는데 몰리는 그 고결한 자만이 들 수 있는 망치래. 소유권이 있는 사람만 들 수 있습니다. 날라오는 것도 소유권이 있어야만 날라오고. 근데 토르는 이걸 막 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은 쉽게 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토르 헐크 되게 힘이 세잖아. 헐크도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못 들어요. 열리는. 근데 그 마지막에 엔드 게임에서 타노스랑 싸우거든. 어벤져스가. 근데 그때 이제 스톤 브레이크랑 이렇게 막 그 타노스가 싸우고 있다가 이제 토르가 위기에 처한 거지. 그때 옆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가 갑자기 이렇게 논리를 들더니 막 타노스를 막 이렇게 싸우고 번개도 막 내리치고 막 던졌다가 다시 받고 막 이래요. 이거는 정당하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란 말이에요. 토르가 인정한 사람이잖아. 캡틴 아메리카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하게 소유권이 인정된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얘는 이렇게 날라오지 않겠죠. 이해가지? 그래서 정당하게 소유를 양도받고 그 과정에서 속임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논리도 들 수 있고 던졌다가 다시 받을 수 있고 번개까지 쓴다. 이렇게. 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직은 소유물의 자발적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물건이 반드시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본다. OX. 자발적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물건이 반드시 정당한 소유물이라고 본다. OX. X 왜 X야? 위에 그 최초 취득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둘 다 납치 구조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모든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어야 돼. 취득도 부정의가 없어야 되고 양도도 부정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만 지키면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1원칙, 2원칙에서 부정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3번 뭐 해야 돼? 교정해야 된다. 교정의 원칙이야. 12번 교정의 원칙.
자, 부정의한 소유물, 부정의한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이 말이 최초 취득 과정에서 부정의로 인해 현재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는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부정의로 인해서 현재의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데 이 교정은 누가 하냐면 이거는 바이 국가예요. 그래서 13번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노직 선지로 뭐 이런 거 자주 나오겠죠. 노직이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제보매는 부정했잖아. 부정하면은 일체 국가의 간섭을 다 부정한다. 이거 맞아 틀려? 안 돼, 안 돼. 교정의 원칙은 누가 내줘야 돼? 국가가 할 거니까.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교정의 원칙을 하는 거는 소유권을 다시 원래 가져야 되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 소유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A, B, C가 있고 A, B, C가 있고 A, B, C가 있고 A가 이거 최초 정답에 주주에서 소유권 있지, 소유권. 근데 얘가 정당하게 B한테 넘겼어. B가 소유권 있지. 근데 C가 훔쳤어. 그러면 소유물은 지금 누가 가졌어? C가 훔쳤으면. 물건은 얘 소유물이란 말이야. 소유권은 누가 있어? B. B가 가졌다. 소유권은 여전히. 그러면 국가는 이거를 다시 B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럼 이 상황에서 소유권은 변경됐어, 안 됐어? 아, 소유권은. 교정의 원칙에서, 자, 최초 취득의 원칙에서 소유권이 생겼지. 그리고 그 양도의 원칙에서 소유권이 생겼지. B가 원래 없었는데 소유권이 생겼잖아. A는 소유권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 교정의 원칙에서 소유권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대로 B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얘는 잘못된 걸 내가 고쳐주기만 한 거라고. 그래서 최초 취득의 원칙에서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소유권이 발생하는 건 뭐보이다? 취득의 원칙과 양도의 원칙에서만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교정의 원리는 소유권이 발생하지 않고 오직 취득, 양도의 원칙만이 소유권을 형성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최소 국가론입니다. 자, 아까 롤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라 이름은 뭐야? 롤스는 무슨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했어?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복지국가 안 한 거만 해도 진짜 잘한 거야. 복지국가라 그러면 땀을 때리려고 했는데 복지국가가 아니죠. 복지국가 비판했습니다. 그건 사후적 제국을 하는 거지.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했고 로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뭐라고? 로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 그게 최소 국가예요. 최소 국가론입니다. 자, 14번 최소 국가인데. 자, 최소 국가는 어떤 국가가 최소 국가냐면 시민의 가단 인권 보호와 15번 계약 집행이라고 써보세요. 계약 집행. 요거 키워드로 자주 나오잖아요. 계약 집행의 감성만을 수행하는 거예요. 계약 집행이라는 건 거예요. 뭐 이렇게 물건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이제 서로 양도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당한 취득 혹은 정당한 양도의 감독 역할만 하겠다. 계약 집행이 이거야. 물건을 획득하거나 물건을 양도하거나 이 그 계약 집행 과정이 감독만 수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인 자산, 인권 보호 이런 거는 기본권은 보호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 반대말이 뭐냐면 최소 국가의 반대말은 확대 국가입니다. 반대말이죠. 최소 국가가 그 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작은 거잖아. 복지 정책 같은 거 안 하는 국가잖아. 그렇죠? 근데 반대말이 확대 국가, 복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국가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이런 확대 국가나 포괄적 국가는 다 반대했습니다. 오직 16번이 최소 같은 말이에요.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국가만이. 자, 그래서 얘는 뭐에 반대할 거냐면 17번 복지를 위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복지를 위한 제국배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것은 18번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제보면이 인정했다? 19번 교정을 위한 제보면이 인정해. 아까 교정의 그 원칙이 누구의 역할이었다? 국가의 역할이었으니까 교정에 대한 제보면은 인정할 겁니다. 19번 교정 위한 제보면 인정. 그리고 20번 국방 치안 유지를 위한 세금도 인정해요. 모든 세금을 부정한 게 아니야. 국방 치안은 최소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5분 남았는데 올리드 숙제 있으면 감사합니다. 검사밖에 못 하겠네. 네.